정조가 즉위한 그 아침,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정의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새로운 군주의 첫 일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상의 계단을 밟아오르는 정조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오래 억눌러졌던 결의가 엷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드넓은 조정의 장막 아래 젊은 군주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한 문장을 내리꽂았습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순간 거대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조차 내쉬지 못한 신하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면 돌파였고 그 말은 마치 지난 세월 감춰진 골짜기를 파고드는 번갯불처럼 조정 한가운데를 쪼개 놓았습니다. 그 선언은 단순한 혈통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정조를 옥죄어 온 사도세자의 비극, 그 뒤에 숨어있던 권력의 그림자를 다시 끄집어내겠다는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한마디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생부의 이름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는 순간 조정은 곧바로 과거의 죄책과 책임, 침묵했던 세력들의 행적을 함께 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차남이자 비극의 중심이었던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당당히 밝혀버린 군주. 그 행동은 앞으로 조정에 어떤 파장이 닿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숨죽인 두려움, 조심스레 움직이는 시선들 사이에서 그는 묵묵히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제부터 자신이 걸어갈 길에 첫 문을 여는 열쇠이자 그의 통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려주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할 진실을 먼저 입 밖으로 꺼내어 조정에 던지는 정조의 모습은 젊지만 깊은 그리고 단단한 왕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조가 준비해온 길은 훨씬 장기적이고 훨씬 더 치밀한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정 전체는 그 첫걸음을 지켜보게 될 것이며 무덤처럼 잠들어 있던 사건들 역시 서서히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이름을 새롭게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라는 칭호 뒤에 오랜 세월 덧씌워진 비통과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 그는 단호하고도 조심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생전에 붙여졌던 사도시다오라는 존호는 이미 깊은 아픔을 품고 있었고 영조가 내린 이 이름에는 애도와 죄책 그리고 복잡한 정국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 상처를 그대로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질과 업적, 생전에 보였던 면모들을 차분히 살핀 뒤 새로운 존호로 장헌 쏵시엔 두 글자를 더했습니다. 무인의 기계를 갖추고 총명하며 강직했던 사도세자의 본모습을 기리기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단순한 존호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가 앞으로 어떤 군주의 길을 걸을지 조용히 드러내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그가 달아준 장헌이라는 두 글자는 훼손된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결의, 사도세자와 관련된 오래된 상처를 더 이상 조정의 음지에 묵혀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 변화를 곧바로 감지했습니다. 오래전 사도세자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과 파벌들은 전율을 느꼈고 일부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정조가 단지 이름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생부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하나씩 드러낼 준 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를 더하는 일도 조심스럽게 추진했고 기록에 남길 표현조차 세심하게 선택했습니다. 무력한 복수가 아니라 왕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정당한 명예회복을 이루려는 절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절도를 읽어냈고 동시에 그 절도 뒤에 숨어있는 단단한 의지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조정 안에서는 여전히 묵직한 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 될지, 누구를 향하게 될지에 대한 강한 긴장감이 조정 곳곳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의 중심에는 오래전부터 정조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두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즉위하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마음의 짐은 오래전부터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새겨두었던 두 사람의 이름, 김상로와 문성국. 이 두 인물은 조정의 겉과 속을 오가며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불화와 오해를 증폭시켜 결국 비극을 앞당긴 장본인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정조에게 그들의 이름은 단순한 중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향한 길목에서 끊임없이 어둠을 드리웠던 그림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의 상처가 형체를 갖춘 듯한 존재였습니다. 정조가 스스로를 사도세, 자의 아들이라고 천명했을 때 그 말의 끝에는 이미 이들의 이름이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실마리를 파편처럼 모아가며 성장했고 사도세자가 왜 그런 결말을 맞았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예기치 못한 순간에 그는 그 해답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알려준 이는 영조였습니다. 김상로는 너의 원수다.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어린 정조의 마음속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단순한 서자로서 살아남기 위한 조심스러움 너머의 결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로와 문성국은 단, 지 권력 다툼을 편승한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실질적 원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감정에 휘둘리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곧바로 드러내거나 즉흥적으로 보복을 꾀하는 대신 그는 치밀하게 상황을 살피고 많은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10살 무렵부터 14년간 품어온 복수의 칼은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고 정조는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위한 순간 비로소 그 칼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조정은 조용히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오래 참고 인내해온 왕이 오랜 원한을 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과정에서 누구의 이름이 사라지고 누구의 삶이 뒤바뀔지 모두가 숨을 고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마침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만의 복수를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두 사람의 이름, 김상로와 문성국. 하지만 그 이름들이 어린 정조의 가슴에 처음 새겨진 순간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듯 사도세자의 죽음에 분노한 누군가가 귀띔해 준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서 들은 소문을 아이가 마음속에 잘못 새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의 주인공은 바로 영조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진실과 오해가 교차하는 그 한가운데에 있던 군주가 1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손자를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김상로는 너의 원수다. 정조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모두 이해해야 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목소리가 품고 있던 미묘한 떨림과 무거운 숨결만큼은 또렷하게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손자에게 전해야만 했던 진실인지 아니면 자신의 내면에 쌓였던 죄책과 두려움의 그림자를 덜고 싶었던 것인지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순간 이후 정조의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은 더 이상 흐릿한 비극이 아니라 구체적인 얼굴을 가진 상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조의 말은 조심스럽게 던진 듯 보였지만 그 안에는 조정의 어둠을, 오래 걷어내지 못했던
한 왕의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린 정조는 이후 조정의 곳곳에서 들려오는 말들, 영조의 신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억눌린 눈빛 속에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변명인지 천천히 분별하는 힘을 키워갔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 단순히 광증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의 교묘한 말과 조작이 그 비극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성장하며 깨달았습니다. 영조가 남긴 말 한마디는 정조에게 오랜 세월 지워지지 않을 각인이 되었고, 훗날 그가 즉위한 뒤에 보여준 단단한 행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조가 이 진실을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해서 곧바로 복수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른이 될 때까지 참고 배우고 또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날 영조가 남긴 한 문장, 단 한마디의 진실이 시간이 흐르며 어떤 결심으로 변해갔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심이 정조가 즉위한 뒤 펼칠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정조가 즉위한 뒤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복수는 피를 부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제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김상로와 문성국에 대한 응징을 시작했지만 그 방식은 이전의 군주들이 보여주었던 무력과 살육의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김상로의 후손, 김천을 비롯한 일가를 먼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 방식을 택한 이유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문에 묻어있던 부정한 영향력을 조정에서 분리시키고 다시는 중심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분노가 가장 강하게 향한 이는 문성국이었습니다. 사도세자 사건 당시 가장 앞장서서 이간질을 일삼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며 조정을 흔들었던 인물. 정조는 기록에 그 흉악함이 살모사와 같다고 표현할 만큼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분노 뒤에서도 정조는 칼과 피에 의존하는 방식의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문성국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가 다시는 관료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길을 끊어버렸을 뿐입니다. 나아가 그의 가족들마저 노비로 강등해 가문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조가 내린 처벌 중 어디에도 사형은 없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이라는 비극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신하들은 누군가의 목이 잘려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죽음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가 복수심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무너뜨리되 피로 얼룩지게 하지 않는 방식, 죄를 끈퇴 조정 전체를 피비린내로 휘감지 않는 절제된 응징, 그것이 정조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선택에는 그에 따른 그림자가 있습니다. 정조가 피를 흘리지 않는 대신 가문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방식으로 복수를 이어가자 그 여파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절제된 보복이 결국 또 다른 위협의 씨앗이 되어 정조의 앞에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택한 피 없는 응징은 조정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대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반발의 기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직접적인 살육을 향하지 않았음에도 오래된 세력들은 이미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긴장감은 정조 즉위 직후 벌어진 암살 시도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한 자객이 예음을 틈타 정조의 목숨을 노렸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독 범행처럼 보였지만 정조는 그 배후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얽힌 세력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손길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은 그에게 있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은 순식간에 긴급체제로 돌아섰습니다. 잡혀온 자객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 깊고 더 어두웠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불만이 아니라 정조라는 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적대가 깔려 있었고, 그 뒤에는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세력들의 잔재가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조의 즉위를 정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아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한 음모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은전군. 정조의 이복 형제였으며 일부 세력에겐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다른 인물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정조는 오래 참고 누르고 있던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즉위했음에도 조정 한편에서는 여전히 왕권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살아있었고, 그 뿌리는 아버지의 죽음이 남긴 오래된 균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바로 홍계희의 손자 홍상범이었습니다. 사도세자의 험담을 영조에게 전해 비극을 증폭시켰던 홍계희의 후손이 다시 정조의 등 뒤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는 이들의 음모가 단순한 왕권 도전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과거의 그림자가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는 증거임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직도 생부를 모함했던 세력과 연결되어 있는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정조에게 또 다른 결심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권력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정조는 암살 시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그 배후에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얽힌 오랜 세력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고, 정조의 즉위를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교묘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이름들 가운데 특히 한 사람이 정조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홍상범. 그는 사도세자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영조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며 비극을 확산시킨 인물, 홍계희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자가 다시금 정조를 저주하고 왕위를 흔들기 위한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섬뜩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단지 정조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정조의 이복 형제인 은정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즉위한 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혈통을 내세워 왕권의 정통성을 뒤집으려는 시도. 이는 조선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자 정조에게는 어릴 적부터 계속되어 온 가문의 비극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정 곳곳에는 여전히 과거에 어둠이 남아 있었고, 그 잔재들은 정조의 왕권이 약해지기를 은밀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정조가 이 상황을 어떻게 다스릴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왕의 시대부터 누적되어 온 균열이 여전히 조정에 박혀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감정적인 보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차분하게 배후를 추적하고 조정의 숨겨진 틈을 찾아 하나씩 메워나갔습니다. 음모가 드러나자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정리하면서 조정 내부에서 사도세자를 모함했던 세력의 영향력을 더 이상 잘하지 못하도록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조는 스스로에게 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적들이 생존해 있다면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사람, 자신만의 두뇌, 자신만의 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측근 세력,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의 기반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조의 다음 행보는 바로 그 결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과거의 잔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새로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세력들이 여전히 조정 깊숙한 곳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면 그에 맞설 힘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길러야 했습니다. 피로써 응징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오직 새로운 인재와 새로운 사고가 조정을 바꾸고 왕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정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심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규장각이었습니다. 창덕궁 한편에 조용히 세워진 이 건물은 겉으로는 왕실 도서관이었지만 정조의 손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단순한 학문 연구의 공간이 아니라 왕을 보좌하고 나라는 바로잡을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규장각 신설과 함께 전국에서 뽑은 젊고 재능 있는 학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학식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통찰을 지닌 자들을 직접 선발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자 개혁가였던 그는 정조가 꿈꾸는 정치의 동반자로 손꼽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을 비롯한 규장각 각신들에게 단순히 책을 읽고 의견을 적게 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이 스스로 시험 문제를 내려 인재들의 실력을 가늠하고 그들의 역량에 따라 직접 일을 맡겼습니다. 시험에서 미흡한 답을 내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연못에 섬으로 유배를 가라는 농담 섞인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위험을 잃지 않으면서도 학문과 실무를 결합시키려는 그의 방식은 이전의 왕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규장각은 점차 정조의 두뇌이자 심장이 되어갔고 신하들은 이곳에서 왕과 함께 새로운 조선의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조는 자신을 둘러싼 적들의 흔들림에만 반응하는 왕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장각이 완성되자 정조는 다음 단계의 기반을 다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반은 학문도 문필도 아닌 바로 힘이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조정의 머리를 다졌다면 이제 그 생각을 실현할 손과 발을 단련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곁에 두고 학문과 정치를 깊이 나누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쌓아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왕과 신하라는 엄격한 경계 속에서도 정조는 때로는 위험을 풀고 때로는 농담을 섞어가며 인재를 시험했습니다. 그가 규장각 신하들에게 직접 문제를 출제하곤 했다는 사실은 당시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이 내는 시험 문제라면 모두가 긴장할 법도 했지만 정조의 태도는 의외로 여유로웠습니다. 답을 그르친 신하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연못의 섬에 가서 마음을 가다듬고 오라 라고 말하던 정조의 모습은 엄격함 속에 인간적인 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위트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이 단순히 문장을 잘 짓는 사람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생각하는 방식,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왕과 함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책임감과 기계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규장각의 신하를 단순한 학자로 두지 않고 개혁의 파트너로 끌어올린 정조의 방식은 조정 곳곳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젊은 학자들은 왕이 직접 자신들을 시험하고 의견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사명감을 키워갔고 그들의 학문적 이상은 실제 정치의 현장에서 하나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조는 자신이 꿈꾸던 새로운 조선의 단초를 서서히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규장각은 이미 정조의 머릿속에서 단순한 도서관을 넘어 왕권을 굳건히 다지고 조정을 새롭게 만들 전략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와 손이 아무리 뛰어나도 왕을 지키는 방패가 없다면 모든 계획은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과거 아버지가 겪었던 비극은 단지 신하의 음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지켜야 할 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던 상황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정조는 그 허점을 절대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규장각이 왕의 두뇌라면 이제 왕의 몸을 보호할 강력한 갑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 갑옷을 만들기 위한 다음 선택을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조정의 두뇌를 규장각에서 키워냈지만 그만으로는 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향한 음모와 암살 시도는 이미 현실로 나타났고 과거 사도세자가 겪었던 비극 역시 힘의 부재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 생생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더 이상 왕의 안전을 군영 간의 미묘한 균형이나 기존 세력의 충성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휘할 군대, 즉 왕권의 실질적인 무력 기반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조직이 바로 장룡영, 장용잉이었습니다. 장용영은 기존의 군영과 달리 정조가 직접 임명한 장수와 병사들로 구성된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곁을 지키는 역할을 넘어 조정의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정예 병력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부대를 단순한 호위군이 아니라 자신이 신뢰하는 측근 세력과 함께 움직이는 왕의 군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병사의 선발부터 무기와 전술까지 직접 관여하며 조선 후기 군사 조직 가운데 가장 기동력 있고 조직적인 군대로 키워갔습니다. 장용영이 창설되자 조정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군영을 장악하던 세력은 정조의 의도를 깨닫고 긴장하기 시작했고 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던 세력은 더 이상 쉽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약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정조가 실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현실적인 왕권 강화 전략을 갖추고 있었음이 장용영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규장각이 정조의 머리라면 장용영은 그 몸을 보호하는 방패였고 동시에 왕권을 흔드는 어떤 세력도 감히 맞설 수 없는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시선은 단지 자신의 안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장용영을 세운 그는 이제 아버지의 비극과 왕권의 현실을 모두 아우르며 더 크고 더 중요한 결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단지 삶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왕으로서 지켜야 할 또 다른 큰 무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조정 전체를 뒤흔들 새로운 사건의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1789년 여름 조정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올린 상소문을 읽던 정조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은 놀라 침묵했고 일부는 고개를 숙여 더 이상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정조는 가슴이 막혀 숨이 차오른다며 잠시 그 읽기를 멈추어 달라고 청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 나라의 군주를 이토록 흔들어 놓은 것일까? 그 상소문은 놀랍게도 사도세자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덤의 터가 좋지 않아 왕통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즉 후사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아버지의 능터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소는 단순히 풍수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나이 37, 이미 후계자가 없어 조정은 늘 불안한 그림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앞날이란 명분은 아주 정당했고 이 문제는 조정 전체의 시선으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정조에게 이 상소가 지닌 의미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긴다는 것은 곧 지난날의 억울함과 상처를 다시 살피는 과정이며 그에게는 매우 민감한 감정의 문을 열어젖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신하의 상소는 적절한 명분과 완벽한 시기, 그리고 정조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이 아들에게 후사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를 위해서라도 자리 옮김을 고려해야 한다는 강한 논지. 정조는 이 부분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며
동시에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정조가 보여준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그 상소가 단순한 풍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조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정 어린 신하의 상소로 보였지만 그 내용과 시기, 정조의 반응까지 모든 것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상황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상소문을 통해 왕의 결심을 이끌어내려는 듯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조정을 지켜보던 대신들이 아니라 바로 정조 자신이라는 사실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정조는 신하의 상소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감정의 이면에는 누구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소의 내용, 상소가 올려진 시기, 그리고 그 반응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드러난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그 상소는 자연스럽게 올라온 충정 어린 글이 아니라 정조가 직접 설계한 연출된 상소였던 것입니다. 정조는 오랫동안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자리엔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고 언젠가 반드시 옮겨야 한다는 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스스로 나서서 무덤을 옮기자고 하면 조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옳지 않습니다라는 반대가 쏟아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가까운 신하에게 은밀히 뜻을 전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내일 상소를 올려라. 나는 그 상소를 받고 마음을 움직이겠다. 이 밀밀한 의사소통은 밀찰이라는 비밀 편지를 통해 오갔고 내용은 철저히 두 사람만의 약속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신하는 왕의 뜻대로 상소를 올렸고 정조는 조정 앞에서 진심을 실은 눈물로 그 상소의 명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완벽한 흐름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하는 군주의 모습으로, 신하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신으로 남는 이상적인 구도. 그 배후에는 오직 정조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무덤을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조와의 약속,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지 않겠다. 라는 제약이 있었지만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덤부터 올바른 터로 옮기는 일이 첫걸음이었고 그 결심은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풍수라는 명분은 훌륭한 포장지였습니다. 후손이 끊기는 불길한 징조, 나라의 앞날을 위해 고쳐야 한다는 당위성, 그리고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효심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얽히며 조정은 하나의 방향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새로운 터를 고르는 일. 조선의 명당 중에서도 가장 명당을 고른다면 그곳에서부터 정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곳을 정하고 있었고 그 결심은 곧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마음속에 오래도록 품어온 결심은 이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는 일은 단순한 이장이 아니라 지난 비극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초석을 놓는 중대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큼 터를 고르는 과정은 조심스럽고도 엄격했습니다. 여주, 광릉, 용인 등 조선의 이름난 명당들이 후보로 올랐지만 정조가 직접 눈으로 살피고 마음으로 판단했을 때 그 어떤 곳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두루 살펴보며 풍수의 이치를 세밀하게 따졌고 무덤이 놓일 땅에 담긴 기운이 앞으로의 나라와 가문의 운명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곳을 선택합니다. 조선 최대의 명당이라 불린 수원. 정조는 나의 뜻은 이미 수원으로 정해졌다고 말하며 흔들림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명당이라면 이미 누군가 살고 있고 터전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원의 그 땅에는 이미 많은 백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 문제를 강제력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민들에게 더 넓고 좋은 집을 제공해 이주를 도왔고 삶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억지를 부리지 않는 군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가 옮기려는 것은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잊혀졌던 아버지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터가 결정되자 정조는 무덤의 형태와 격식에도 남다른 마음을 담았습니다. 영조와의 약속 때문에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무덤만큼은 왕릉에 준하는 규모와 형식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청룡 백호주작 현무를 새긴 관, 세자릉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병풍석, 그리고 왕과 왕비의 능에만 허락되던 무인석까지 세심하게 갖추었습니다. 이는 정조가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표현한 극진한 효심이었고 그동안 억눌려 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한자리에 모두 담아낸 결정이었습니다. 특히 현륜관의 정자각 방향은 기존의 왕릉과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생전의 뒤주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 답답함을 떠올리며 정조는 무덤 앞이 탁 트여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자각을 사선으로 틀어 시야를 열어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억눌린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저승에서는 조금이라도 시원한 바람을 맞이하길 바랐던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배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세자의 무덤이 새롭게 자리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조에게 후사가 태어났습니다. 조정은 이를 길조로 받아들였고 백성들까지 정조의 효심이 하늘을 움직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조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성을 짓고 그 땅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겠다는 더 큰 계획이 그의 마음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이 수원에 새롭게 자리를 잡자 정조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주변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버지의 능이 머무는 땅이 단지 한 기의 무덤으로 끝나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것은 정조에게 있어 아버지의 명예를 되살리는 중심지이자 새로운 조선의 상징이 될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터를 지키고 그 터에서 새로운 문화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수원 화성의 건설이었습니다. 천일포 94년 공사가 시작되어 3년에 걸쳐 완성된 수원 화성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정조가 꿈꾸던 이상 정치의 실험장이자 새로운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정조는 화성을 단단한 성벽으로만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시장을 만들고 백성들의 생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길과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원은 어느새 조선에서 손꼽히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지키는 선기자 백성들의 삶을 키워내는 터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정조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효심을 국가 운영의 원리와 연결했을 때 그 결실은 한 도시의 번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아직 이루지 못한 마지막 숙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는 일. 그는 영조와의 약속 때문에 직접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 약속은 그뿐이었습니다. 정조는 언젠가 자신의 아들, 후계자인 순조가 그 일을 해주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다음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이 15세가 되는 해에 왕위를 물려주고 그때 순조가 사도세자를 왕으로 올릴 수 있도록 모든 청사진을 조용히 그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정조에게 마지막까지 온전히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 여름 병을 앓던 정조는 그토록 바라던 숙권을 이루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나이 49세. 나라 전체는 큰 슬픔에 잠겼고 백성들은 정조의 시대를 살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정조의 유해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곁 현륜권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생전 내내 아버지의 비극을 풀어내려 했던 아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의 곁을 택한 것입니다. 정조가 남긴 화성은 여전히 굳건하며 수원은 지금도 그의 뜻을 증명하듯 활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륜관 앞에서 만나는 바람결에는 아버지를 향한 한 왕의 긴 여정, 효심과 슬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꿈이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